저는 방금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지금은 리치먼드로 갑니다. 리치먼드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요. 리치먼드에 아는 사람이 몇 명뿐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니까 언제든지 메시지를 보내서 채팅하세요. 2005년 당시 17세의 테일러 벨이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자신의 블로그에 쓴 소개글입니다. 테일러 벨은 아름다운 외모와 예향적인 성격을 가진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2살 때 이혼하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오가면서 자랐는데 테일러는 아버지의 세 가족들과 사이가 좋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며 자랐습니다. 그녀는 활발한 성격과 아름다운 외모로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죠. 그녀는 버지니아주 비엔나에 있는 제임스 메디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시간 30분 떨어진 거리인 버지니아주 수도 리치먼드에 있는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해당 대학교는 줄여서 VCU로 명문 공립대학교입니다. 테일러는 다른 예비 신입생처럼 비엔나의 스타벅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다가올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를 하며 당시 인기 있었던 SNS인 마이스페이스에 친구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테일러가 쓴 글들을 보면 그녀는 누구든지 친구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테일러는 대학교 입학 전 캠퍼스를 살펴보러 아버지와 방문했을 때 벤 파울리를 처음 만났습니다. 벤 파울리는 덥수룩한 긴 머리와 수염, 지저분한 외모와 지역신문에 기사가 날 정도로 괴상한 차량을 끌고 다니는 이상한 모양새를 한 38세의 아마추어 사진작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캠퍼스에서 만났기 때문에 테일러의 아버지는 벤이 약간 독특하지만 친절하고 사교적인 학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벤이 VCU 학생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고 20대 중반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딸과 함께 둘 수 있는 안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테일러는 SNS에 배우 조니 뎁의 사진을 자주 올렸는데 벤 파울리의 스타일이 유사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테일러는 벤과 마이스페이스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대학 입학 후에도 연락을 계속했는데 테일러의 가장 친한 친구 글리니스는 테일러가 벤을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고 벤이 테일러에게 과도한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 이상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다 친구들은 공통적으로 테일러가 남을 잘 신뢰하는 성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버지니아주의 성인 기준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18세였기 때문에 테일러는 미성년자였지만 둘은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둘의 관계가 합의하에 벌어진 일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테일러는 친구 글리니스에게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벤 파울리는 주로 여성을 성적인 주제로 촬영하는 아마추어 사진작가였습니다. 2명의 딸을 둔 이혼남이었고 이미 학생이 아닌 지 오래되었지만 캠퍼스를 어슬렁거리고는 했습니다. 또 마이스페이스와 라이브저널과 같은 SNS에 스스로를 어두운 영혼을 가진 낭만적인 예술가로 묘사해놓는 자아가 강한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두개골과 뼈를 연구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으며 미성년자를 비롯한 어린 여성들을 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한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불과 17세였던 테일러 벨에게 접근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는 그다지 도덕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 여자친구를 비롯한 다양한 여성들과 가진 성적인 관계를 묘사하는 글들을 다수 올렸고 죽음과 부패에 병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벤 파울리의 전 여자친구는 테일러처럼 자신이 17세일 때 벤과 데이트를 시작했는데 그가 편집증을 앓는 조울증 환자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화를 참지 못하고 기분 변화가 심했다고 말이죠. 벤 파울리는 2003년에 또 다른 여자친구를 폭행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도 있었습니다. 벤과 한때 알았던 친구는 어느 날 한밤중에 깨어났는데 벤이 자신들의 집에 침입해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주로 범죄에 몸담았던 자신의 삶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미국 대학교의 학기는 8월 말에서 9월에 시작합니다. 테일러는 8월 말에 대학교에 입학 후 룸메이트들과도 잘 지냈고 대학에서 막 친해진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테일러는 9월 노동절을 맞아 본가로 돌아가 휴일을 보냈는데 휴가가 끝나고 테일러의 어머니는 편두통이 있어 딸을 데려다주지 못했고 테일러는 혼자 대학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2005년 9월 5일 테일러가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 룸메이트가 남자친구를 데려와서 놀고 있었기 때문에 테일러는 친구가 남자친구가 단둘이 시간을 보내라고 3시간 후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날 밤이 지나고 다음 날까지도 돌아오지 않았고 룸메이트는 테일러가 수업에도 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무슨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시작하자 테일러가 약간의 현금만 챙긴 것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없었을 뿐더러
테일러의 차도 없어졌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테일러는 갑자기 이유 없이 사라질 만한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었고 새로 시작한 대학 생활에 무척 행복해하던 상태였습니다. 테일러의 어머니는 딸을 찾기 위해 언론에 이를 알렸는데 테일러의 실종 사건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갓 성인이 될 무렵에 아이들을 타 지역의 대학에 보내는 것에 대해 비슷한 걱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화제가 된 것이었고 모두들 무사히 그녀가 집으로 돌아오길 바랬습니다. 경찰이 테일러의 주변 사람들을 모두 신문했는데 그녀의 남자친구,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복 오빠 등 다양한 사람들이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그중 하나였던 벤 파울리는 테일러의 실종 당일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벤은 실종 당일 테일러가 무척 화가 나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온라인으로 그녀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테일러의 남자친구 제이콥 커닝햄은 경찰에게 그날 당일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화해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들이 저녁을 먹은 식당의 종업원들도 둘의 분위기가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테일러는 남자친구와 헤어지며 스케이트보드를 타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는데 경찰이 대학교의 CCTV를 조사하자 테일러는 밤 10시 24분에 대학 건물을 나가는 것이 마지막 행적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학교 학생들은 입학한 지 갓 2주가 지난 대학교 신입생의 실종을 걱정하며 커뮤니티에서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사건 열흘 후 학교에서 차로 1시간 반 거리에서 비번이었던 한 군인이 강아지와 산책을 하다가 강아지가 짖어 테일러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테일러의 차는 그녀보다 키가 큰 사람이 운전한 듯 백미러와 운전석이 조정되어 있었습니다. 또 차 안에서 특정 사람의 지문과 채모가 잔뜩 남아있었죠. 경찰은 그 유전자의 주인이었던 벤 파울리를 용의자로 의심했습니다. 벤 파울리에 대해 조사하자 그가 지난 수년간 미성년자들과 접촉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벤 파울리는 개상하게도 테일러의 실종 다음날 아침 괴한들에게 납치되어 폭행당했다고 신고했는데 자신의 SNS에 어느 못된 사람들에게 폭행당했고 어떤 친절한 남성이 차를 태워주어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글을 썼습니다. 증거는 그의 증언과 스스로 올린 SNS 글 뿐이었기에 경찰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허위 신고라고 생각했습니다. 테일러가 실종된 후에도 벤 파울리는 SNS 활동을 왕성하게 이어나갔는데 주로 자신의 작품 활동에 대한 글이었고 실종 약 2주 후인 9월 18일 자신이 받는 의심에 대해 아이스페이스의 잘못된 의심으로 웹페이지를 방문한 사람들이 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경찰이 벤 파울리의 아파트를 수색하자 어린아이들의 성적인 영상이 담긴 테이프가 엄청난 양이 발견되었는데 벤은 자신의 것이 아니고 전 세입자가 남기고 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동 포르노를 소지한 것만으로도 중범죄였기에 9월 23일 체포되었습니다. 벤 파울리의 컴퓨터에는 버려진 건물, 옛단 지역, 지도와 무기 등 기괴한 수천 장의 사진이 있었는데 경찰은 이것이 테일러 사건의 단서라고 생각하고 벤의 전부인에게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부인은 그중 한 장의 사진을 알아보았는데 그녀의 부모님 집 근처의 작은 집 사진이었습니다. 전부인은 그 버려진 집에 벤 파울리를 데려간 적이 있었기에 직감적으로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 장소는 대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시골 마을이었는데 경찰은 테일러 실종 한 달 후 그곳에서 얕은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테일러가 있었죠. 경찰은 오후 10시 21분경 테일러 기숙사 바로 밖에서 폴리가 기다리는 모습을 대학보안 비디오 테이프에서 발견했습니다. 벤 파울리는 자신이 그날 술을 마셨고 마약도 복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테일러와 합의하에 그녀를 외딴 곳으로 데려갔고 테일러가 요구하는 질식시키는 관계를 시도하다가 실수로 죽음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당황해서 테일러를 유기했다고 말이죠. 하지만 경찰은 테일러의 죽음이 벤이 진술한 방법과는 다른 폭력 행위에 의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테일러가 관계를 거부했고 벤이 격분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테일러는 팔과 다리가 테이프로 묶인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벤은 테일러가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벤의 주장들을 반박하기 위해 경찰은 테일러와 벤과 키가 같은 두 명의 경찰관을 구해서 같은 차량에 들어가 벤의 진술에 나온 자세들을 구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재연한 경찰관은 구현을 시작한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온몸이 마비되었으며 즐거움을 얻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자세라고 말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벤의 변호인은 벤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치약자이며 둘의 관계가 합의된 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테일러가 성적으로 문란했고 성적인 분열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고라고 주장하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내세웠습니다.
당시 사건이 일어난 매튜스 카운티는 시골적이고 보수적인 동네였는데 벤의 변호인은 시골 배심원들은 남성이 신사처럼 행동하기를 기대하고 젊은 여성이 숙녀처럼 행동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테일러가 성적으로 문란했던 점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말하기도 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테일러의 절친한 친구 글리니스는 이를 반박하며 테일러가 다른 17세들에 비해 성적으로 보수적이었고 벤이 주장한 성적 분야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테일러의 컴퓨터도 조사했는데 웹사이트 기록 등 관련 분야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해 벤의 변호인은 벤이 그의 컴퓨터로 테일러에게 성적인 사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테일러에게는 흔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벤은 교도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살인을 인정하는 편지를 열었었는데 검사는 법정에서 편지 중 하나를 낭독했습니다. 사람들이 오라. 나한테 뭔가 잘못된 게 있어. 내 머릿속에는 죽음과 살인에 대한 생각이 가득해. 그리고 이제 그게 사실이야. 내가 죽였어. 이후 더 이상 반론에 실패한 벤은 변론 협상의 일환으로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형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죄를 인정했고 기존 예상되었던 종신형 대신 30년형을 받았습니다. 벤 파울러는 수감 후 2007년 인터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I am guilty of making some very bad decisions at this point. I don't know what happened. I don't know what was happening and 교도소 기록에 따르면 그는 64세의 나이로 2031년에 석방될 예정이고 버지니아의 인터스테이트 컴팩트 시설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테일러의 사건 후 지역에서 추모 행사가 이어졌고 이후 테일러의 아버지는 딸을 기리는 장학금을 만들어 젊은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 테일러는 그럴 기회조차 갖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벤 파울러의 전 부인은 사건을 도운 공으로 정부에게서 $2만 달러를 받았는데 그 일부를 테일러를 기리기 위해 위기에 처한 여성들을 돕는 기금으로 사용했습니다. 테일러의 사건은 캠퍼스 킬러라고 불리며 인터넷을 수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최초의 사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